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 돋고 무서워서 어디 가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정리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람 함부로 믿지 않길 바랄게요.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시골 사람이라 서로에 미쳐서 연애를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결혼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아직 20대였기에 결혼은 먼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혼전 임신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임신 5주차가 될 때까지는 임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거쳐야 하는 많은 벽들이 생각났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과연 남자친구가 낳자고 해줄까? 수만 번 고민하며 임신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보다 더 좋아해주는 그를 보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혼할 시기가 되지 않은 커플이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되셨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매일같이 설득을 했어요. 결국 저희의 끈질긴 노력 덕분인지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도 아니었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흔히 원양어선이라고 하죠. 몇 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오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보단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시댁살이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도 좋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많이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모르는 저에게 매일같이 아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딸이면 집에 올 생각 하지 마라. 저는 성별은 상관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낳게 된다면 손주 취급도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한약도 먹이시고 점집에도 가서 부적도 받아오며 돈도 많이 쓰셨죠. 아들을 낳지 않으면 제가 이 집에서 죄인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성별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간 시어머니는 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딸이네요. 의사 선생님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딸이라고 하셨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잡고 있던 제 손을 내팽겨 치셨습니다. 에휴,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네요?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이란성이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초음파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 딸 뒤에 숨어있던 아들이 빼꼼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고 병원을 뛰어다니셨어요.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저는 남매인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고 임신 기간 내내 아주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몇 주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만 살뜰히 챙겼고 시어머니도 저를 공주 취급해 주셨어요. 살면서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볼까 하며 이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을 했어요. 출산 전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 2명을 낳다가 기절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산모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약한 편인데 아이가 2명이나 있으니 감당을 못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 1명이 나오고 몇 초 뒤 둘째가 나왔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난 후의 기억이 없어요.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급히 주위를 살펴보니 남편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둘째인 아들을 낳고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둘째 아이의 심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간호사분들의 치료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들의 심장이 남들에 비해 평생 약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해요. 자세한 건 검사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주기적으로 심장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제 책임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아들의 심장은 괜찮아졌겠죠.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제 자신도 너무 싫었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2아이를 열심히 돌보며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하면서 남편이 일을 많이 쉬었기에 남편은 다시 일을 하러 갔고 아이들은 자연스레 저와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죠. 그런데 출산 전부터 시어머니가 아들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대놓고 차별하셨거든요. 항상 시어머니의 눈은 아들한테 고정되어 있었고 저희 집안의 분위기도 아들에 맞춰 움직였어요. 저와 딸이 아들보다 서열이 더 낮은 존재로 느껴졌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딸에게 모진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자아이가 생겨서 우리 귀한 손자가 아파야 하니? 이런 말을 갓난아기인 딸 앞에서 하셨고 엄마인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도 10마디의 잔소리로 돌아왔고 그렇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막말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만 유치원에 보내고 제 딸은 집에만 있게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다며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딸의 자유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보다 딸에게 더 관심을 많이 쏟게 되었고 항상 딸이 불쌍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시어머니와 놀고 있었고 딸은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빌라 앞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밑을 쳐다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다쳤고 동네 사람들은 119를 부르고 있었죠. 순간 너무 놀라서 당장 뛰어갔는데 저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제 딸이었거든요. 딸이 왜 도로에 나와 있는지 저는 알 턱이 없었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가 수술을 했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수술방 앞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고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자세한 건 일어나 봐야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딸이 살아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만 있으면서 딸의 간호를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눈을 떴고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고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와 진찰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한숨을 내쉬며 저를 조심스레 부르셨죠. 딸이 며칠 만에 깨어났으니 당연히 좋은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TV에서만 보던 기억상실증이 제 딸에게 나타났다고 하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에 치여서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했죠. 지금으로선 가족도 기억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예 갓난아기로 돌아간 거죠. 저는 믿기지 않았고 울면서 딸에게 이것저것을 질문해도 딸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누구냐고 말만 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누군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알려주니 딸도 공부하는 듯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죠. 배를 타던 남편도 집에 돌아오면 바로 병원으로 와 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딸에게 다 집중하고 있었고 딸을 싫어하시던 시어머니도 저희 딸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손녀가 죽을 고비를 겪어오니 소중함을 깨우치신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빨리 퇴원을 했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일을 했을 때에는 저희 가족의 생활비와 아들의 심장 치료비만 벌었으면 됐지만 딸이 다치고 나서 밀린 수술비와 주기적인 치료비도 벌어야 했기에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서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했던 것 같아요. 낮부터 밤까지 일을 하였고 저희 딸과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죠.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제 딸을 차별하시며 괴롭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오히려 딸은 엄마인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거든요. 딸이 기억상실증이 걸린 뒤로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은 상태에서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니 당연히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을 거예요. 딸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해서 딸이 잠에 든 시간에 퇴근을 하니 저를 볼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할머니와 붙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로서 조금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저와 같이 있어도 낯을 가리는 것 같았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안 자고 있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엄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할머니 껌딱지였어요. 둘이서 너무 친했고 저와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이 저보다 할머니한테 의지를 더할 때 저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딸이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죠. 잠시 집 앞에 잠깐 나갔나 싶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거의 오열을 하며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를 한 채로 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첫째가 사라졌다.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잠시 낮잠을 잔 사이에 딸이 집을 나갔다고 했고 지금까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는데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집에서 뛰쳐나갔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딸이 집에서 나간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경찰도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딸은 찾지 못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소리친다고 목이 다 쉬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죠. 정신도 온천치 않은 아이가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애가 험한 꼴은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들도 말썽이었습니다. 누나를 잃었다는 슬픔에 생각이 많아졌는지 갑자기 집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순간 저와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잃을까 싶어 굉장히 무서웠고 급하게 119에 전화를 해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죠.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장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크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며칠간 집이 아주 초상집 분위기니까 아들이 많이 불안했나 봐요. 그리고 누나를 못 찾은 지 일주일, 한 달, 점점 길어지니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딸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단지도 돌려보고 다양한 TV 방송에 딸을 찾는다는 광고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딸을 봤다는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고 장난 전화만 올 뿐이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한 채로 집에만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딸을 잃고 예전보다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쓰러지는 횟수도 많았지만 아들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도 딸의 채취는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매일 울면서 딸의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만 딸을 잊으라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제 배 아파 낳은 딸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죠. 생사 확인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제가 아들한테 관심을 많이 주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척척 잘 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신해 아들의 엄마 역할을 해주셨죠. 이 집안에서 저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 예전의 집안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길래 열어보니 형사님들이 잔뜩 오셨습니다. 저는 제 딸을 찾았다는 소식인가 싶어 기대에 찬 눈빛으로 형사님을 쳐다봤는데 형사님은 주머니에서 영장을 꺼내셨고 시어머니를 체포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며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했죠. 저는 형사님을 붙잡고 상황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을 버린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고 했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저에게 더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바로 제 딸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딸이라는 말에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거기서 몇 년 만에 제 딸을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봐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고 있는 딸한테 찾아가 울며 불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딸은 뒤를 돌아 울고 있는 저를 보았고 그 순간 딸도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안겼죠. 저희 모녀는
껴안으면서 한 30분가량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잔 사이에 딸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해요. 딸은 영문도 모른 채 믿었던 할머니니까 순순히 따라갔고 시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가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딸은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때 집에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제 딸을 위험하게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순간 그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탈출을 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딸을 위한 척, 딸을 같이 찾고 있는 척 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에서 시어머니가 조사를 받고 계셨는데 결국 다 인정하셨습니다. 손녀가 싫어서 괴롭혔고 그런데 운이 좋게도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손녀가 괴롭혔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때부터 계획을 바꿨대요. 바로 손녀를 멀리 보내기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손녀를 대했고 많은 신뢰가 쌓였을 때쯤 병원에 가뒀고 딸은 병원을 탈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형사님들도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남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합의를 해달라고 싹싹 비셨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고 다시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죗값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믿었던 할머니의 잔인한 모습을 보고 한동안 괴로워했고 그 옆에서 다행히 딸이 도와주었습니다. 둘은 몇 년 만에 다시 본 사이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이란성 쌍둥이라 그런지 마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배를 타지 않아요. 집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돈을 조금 더 적게 벌어도 가족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지에서 일을 다녀요. 저도 아들, 딸이 다 컸으니 조금의 용돈이 되는 일도 시작했고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와 살던 집은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더 좁고 좋지 않은 집이지만 심적으로 많이 편해요. 원래 살던 집에서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